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간을 아끼는 의미에서 제가 제 말씀의 요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간에 많은 그런 소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7일 재상고를 할 경우에를 상정해서 말씀드립니다.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7일, 상고장 제출기간 7일, 그리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20일의 기간을 임의로 단축해서 속전속결로 재판을 끝낼 것이다. 이게 그럴듯하게 시중에 나돌고 있고 저도 몇 보도 등을 봤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당 선대위원장의 입장이라기보다도 법조인과 헌법학자로서 제 소신과 양심에 입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형사소송법이 보장한 상고장 제출기일 7일과 상고이유서 제출기일 20일은 헌법의 기초에서 형사 피고인의 권리로서 보장된 기본권적 가치가 있는 그러한 최소한의 방어권 행사에 필요한 기간입니다. 이것은 대법원이 어떤 경우에도 단축할 수 없는, 또 연장할 수도 없는 그런 기간입니다. 만약 이 기간을 대법원이 임의로 단축해서 판결을 6월 3일 전에 선고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고 또 이런 상정을 하고 있는데 이럴 수는 이건 안 되는 겁니다. 대법원도 알고 있을 겁니다. 이 대법원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속전속결로 6월 3일 이전에 선고를 강행한다면 그 판결은 위헌 무효의 판결일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무너진 것입니다. 탄핵 여부를 떠나서 이건 대법원의 범죄행위입니다. 왜냐? 이 중차대한 기간에 피고인에게 보장된 최소한의 형사소송법상 규정을 대법원이 어겼다면 앞으로 어떤 재판도 따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만인에 대한 투쟁의 시기로 접어들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고등법원이 파기환송심 법원이 5월 15일로 제1차 변론기일을 잡고 통지를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하지는 않겠습니다. 빠르다 늦다 이런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다만 5월 15일은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입니다. 21일간 부여드는 선거운동 기간입니다.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어떤 후보라도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정신입니다. 헌법 제116조 1항에는 선거운동은 균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이렇게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의 범위 내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이렇게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선거운동에 있어서 기회균등의 보장이야말로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선거를 제대로 완성시키기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헌법상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 앞에서 어떤 공권력도 여기에 협조를 해야 합니다. 선거운동 기간 내에는 거기에 법원도 반드시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그렇게 변론기를 지정해서 소환하고 하는 것이 하루가 한시가 아까운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벌써 헌법 제116조 1항을 법원이 스스로 위배해가지고 한쪽 후보자에게 불리한 상황을 조성했기 때문에 그건 헌법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인 선거운동에 있어서의 기회균등의 보장이라는 대이념, 대정신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 점 고등법원에서는 기일을 진행할 때 다시 한번 숙고하시고 헌법의 기본 원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서 제 소회와 그리고 그 판결의 문제점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분석이나 또는 나름대로의 평가는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재판의 신속 중요합니다. 하나의 이 사법이 추구하는 이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신속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그 신속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더 큰 민주주의 원리입니다. 이 인간의 그 예지의 산물인 민주주의는 절차 내지 수단을 존중하는 것이지 목적만을 앞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적법한 절차의 준수라는 이 적법 절차의 원칙이 무시되는 조치라면은 추구하는 목적과 관계없이 그것은 공권력의 남용이자 유연적인 처사입니다. 이건 민주주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지금까지 해왔던 그 어떤 일관성과 형평성을 결여해서 그야말로 속전속결로 이 재판을 처리했습니다. 과거에 보면은 선거 운동 기간이 되면은 또 선거가 가까워지면은 수사하던 사건, 재판하던 사건도 검찰과 법원이 스스로 오해를 살까봐 중지를 했습니다. 과거에 저도 기억납니다만 DJ 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 않겠다고 그랬어요. 재판 정지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 예가 쭉 있어 왔습니다. 바로 사법 자제의 원칙이라는 것도 바로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대법원 판결 보십시오. 그 절차 과정, 그 내용에 대해서는 주관적인 기억을 객관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1, 2심에 엇갈린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그렇지 않다 어쨌다 사실관계를 꼬집는 게 아니라 그 절차를 보십시오. 이 중차대하고 정말 온 국민이 관심이 집중되고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된 이 사건을 그런 식으로 했다는 것은 삼척 동자가 봐도 고개를 흔들 일입니다. 남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은 저는 종교인은 아니지만은 신만이 갖고 있다고 봅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보면서 저는 주권자인 국민이 헌법을 통해서 법관에게 부여한 남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판결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법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헌적인 정치재판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 헌법 제84조의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대해서 헌법학자로서 헌법을 40년 동안 연구하고 실험했던 고민했던 사람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법 84조의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대통령의 신분 보유 기간 중에는 형사재판권이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새로이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재판도 정지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 여러분, 공소제기라는 것은 그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공소제기는 반드시 재판을 전제로 해서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공소제기는 재판과 바로 직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헌법에서 형사상 소추라고 하면은 공소제기에서 재판까지 하나로 연결이 돼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 또 공소제기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헌법 84조의 소추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건 헌법을 물리 해석하더라도 가능한 겁니다. 그 규정을 여러분 놓고 한번 다시 한번 숙고해 보십시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헌법 84조의 해석과 관련해서 해석보다도 입법 취지, 헌법상에 왜 이 규정을 두게 되었는지에 관련해서
판례를 내놓았습니다. 이른바 12.12 사건 때 군사반란죄의 공소시효가 연장되느냐 안 하느냐 이것과 관련해서 내놓았습니다. 이때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판시했느냐면은 이 조항은 대통령에게 개인적인 특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은 외국에 대해서 국가를 대표하고 국가를 이끌어가는 행정권의 수반으로서 막중한 책무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국가의 권위와 체면을 유지하고 대통령으로 하여금 원활한 그 임기 중에 직무 수행을 가능하게 한 실질적인 현실적인 필요성에서 이 규정을 두었다고 헌법재판소가 판시를 했습니다. 그 판례를 뭐 여러 번 검사해 보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규정은 연역적으로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될 때부터 현재 헌법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 헌법을 기초했던 그 초고를 작성했던 초대 법제처장을 지낸 유진호 박사의 초고에도 이 규정이 들어가 있어요. 재헌헌법에 의한 대통령 선출은 간선제였습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처음에 간선으로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리고 제2공화국 헌법은 잘 아시다시피 내각제였습니다. 당시 윤모선 대통령 간선제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간선제로 선출된 대통령에 대해서 이 특권을 부여하는데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을 일반 형사사건의 범죄로 재판이 진행되고 그 재판이 확정되면 임기 중에 직을 상실한다. 이런 생각은 이 규정을 둔 연역적 취지하고 맞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도 뭐 그 논각을 더 제가 되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이 말씀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이건 마치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식으로 대법원에 대한 제가 공격적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사법부의 최대 현안, 사법부라기보다도 법조계의 최대 현안 중 하나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대법관 수를 늘리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의 70%, 물론 형사사건은 제외됩니다만 70%, 가사사건에 있어서는 80%가 본안 심리 없이 7자 재판으로 끝납니다.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를 알지 못하고 기각이 됩니다. 뭐 저도 변호사라면서 이런 경우를 많이 겪어봐서 참으로 허망합니다. 당사자님께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유는 사건이 너무 많아요. 대법원에. 대법원의 업무 과중을 덜어주고 중요한 사건에 매달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7, 80%의 이런 사건을 본안심리 없이 그냥 심리 불속행 결정이라는 그 용어를 만들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입장에서 중요하지 않은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법조계에서는 대법관 수 늘려야 한다. 과거에는 대법관 수를 헌법에 규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헌법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법률로 위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대법관 수를 배 정도는 늘려야만이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담보할 수 있다. 바로 지금 대법원에 의한 심리불속행 결정으로 사건의 민사, 형사, 상사, 가사 사건의 7, 80%가 이런 식으로 종결되고 있다는 것은 헌법에 정한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정면으로 저는 침해하고 있다고 봐요. 사실 2심제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대법관의 수를 저는 25명 내외로 저는 해서 늘려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대법관 수는 14명인데 대법원장 재판안치요, 법원행정장 재판안치요 12명이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수를 늘림으로써 국민은 충실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의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일선 법관들은 그만큼 업무 부담뿐만 아니라 많은 그 법리에 대한 검토, 사실관계에 대한 연구를 더 하고 재판에 임했습니다. 이것은 법원 내에서도 찬성하는 분위기가 대다수입니다.
이번에 저는 이 사건뿐만 아니라 대법원과 관련해서 적어도 이런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에 있어서 이 대법관들의 권위의식과 선민의식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주당 공약으로 적어도 대법관 수를 대폭 늘리는 것을 제안을 하고 저도 선대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보복 차원이 아닙니다.